만성 피로는 가 누적될수록 피로가 만성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쉬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수면의 질부터 일단 체크하십시오. 내 출력을 가로막는 조건이 지속된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일할 환경이 무너졌다는 경고등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도 풀리지 않는 만성피로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만성적인 피로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이렇게 피곤한 게 아니고 이 피로 자체가 몸에 완전히 고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마음만 지친 것도 아니고 몸만 고장난 것도 아니고 두 축이 동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음이 지치게 되면 뇌는 계속 경계 모드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과 코티졸 리듬이 없어집니다. 납작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잠도 얕아지고 회복 호르몬의 야간 분비가 줄어들어서 우리 몸을 수리하는 수리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동시에 세포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출력이 떨어져서 같은 일을 해도 ATP, 에너지죠. ATP를 효율적으로 못 만들고 쉽게 방전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혈당 변동성이 커지기가 쉬워서 식후에 멍한 느낌, 그러면서 단 것이 막 당기고 오후에 급격한 피로가 동반되고 합니다. 더불어 피로 오래 지속되게 되면 장내 안경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저등급 염증이 올라가 피로 신호를 더 크게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로가 피로를 부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이런 마음의 불안이 수면을 깨워버리고 깨진 수면이 세포 에너지를 더 떨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헤어놓기 힘든 구조이죠. 그래서 만성 피로를 볼 때는 심리 상담만으로도 안 되고 영양제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성 피로를 에너지 생산력과 회복 리듬의 문제로 같이 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면 빈혈이나 갑상선, 간, 콩팥, 염증, 비타민 D, 철, 그리고 수면 문제, 코골이다 수면 무호흡을 먼저 확인하고요.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표적인 빛 공해 국가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빛이 있는 으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리듬이 완전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생활에서는 야간에는 빛을 줄여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장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야식도 줄여주어서 멜라토닌 리듬을 세우고 식후 10분 걷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근력 운동을 주 2, 3회 정도만 넣어도 미토콘드리아 출력이 다시 올라오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핵심은 만성 피로의 경우에는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은 그러한 바탕이 만들어져야지 비로소 편안해지고 세포는 그때부터 다시 충전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는 마음과 세포가 동시에 지친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상황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몸의 피로와 에너지에는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주나요? 스트레스가 우리 심리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몸이 생각이 힘든 상태를 넘어서 세포 수준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는 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꾸죠. 먼저 뇌가 스트레스를 위협 신호로 해석하면서 교감신경과 코티졸이 시도 때도 없이 켜지고 회복 모드가 아예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는 저장 수리보다는 즉시 동원 쪽으로 배분되어 밤에 충전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쉬지 못하고 고출력으로 계속 돌다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산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활성산소 부담이 늘고 그리고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게 됩니다. 세포가 녹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떨어져서 같은 일을 해도 ATP를 덜 만들고 더 빨리 방전되는 현상이 나게 됩니다. 또 코티졸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의 롤러코스터가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흔들리게 되면 뒤따라오는 문제죠. 인슐린 저항이 커지고 근육이 연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문이 이제 잘 안 열려서 피로가 더 깊어집니다. 동시에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의 톤을 높여서 몸이 아픈 듯한 피로, 그러니까 뻐근하고 뭔가 회복이 안 되는 듯한 그런 피로를 만들고 회복을 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장도 영향을 받아서 장내 환경이 흔들리면 염증 신호가 더 커지면서 뇌와 기분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는 에너지 공장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이 쉬지 못하게 만들면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피곤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해법은 마음을 억지로 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공장이 다시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재생 시간은 바로 밤이라는 거죠. 일단 수면 시간을 고정하는 게 중요해요. 몇 시에 잠들고 몇 시에 일어난다. 자, 잠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을 무조건 고정을 시키는 거죠. 자기가 몇 시에 잤든 간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제 빛을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침실에는 빛을 내는 기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거실에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야간 빛 차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식후에, 그래 저녁에는 약간 그러니까 위가 빈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낮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가볍게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주 2, 3회 근력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스쿼트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대고 이렇게 팔굽혀기 간단하게 책상에 대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주면서 몸을 근육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단백질과 마그네슘,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에너지의 어떤 재료죠. 기본적으로 받쳐주면 회복 속도는 확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스트레스가 누적될수록 세포 에너지는 많이 쓰고 덜 만드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피로가 만성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주는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몸 어딘가가 망가진 걸까요? 예, 뭐가 망가졌을까요? 꼭 망가졌다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출력이 떨어졌거나 회복 리듬이 깨져서 충전이 안 되는 상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어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될 때, 뭔가 몸이 회복이 안 될 때는 보통 피곤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수리 시스템 자체가 어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수면이 얕거나 끊기면 밤에 해야 할 미토콘드리아 정비가 안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재생이 안 되죠. 누워있어도 충전이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죠. 둘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과 코티졸이 꺼지지 않아 몸이 쉬는 자세를 해도 내부는 계속 가동 상태입니다. 셋째, 혈당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식후에는 졸리죠. 그런데 졸리는데 피로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방전되고요. 다시 당기면서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올라가는 에너지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혈당에 따라서 에너지가 춤을 추는 거죠. 넷째, 저등급에 우리 몸이 전신염증이 있으면 몸이 계속 방어 모드에 있게 되죠. 그래서 회복의 에너지를 먹습니다. 저등급 염증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염증이 확 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걸 확 동원돼서 청소를 해버리는데, 대응을 해버리는데, 낮은 등급의 염증이 몸속에서 계속 있으면 산에 잔불이 계속 남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면역세포가 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 빈혈이나 철, 결핍, 갑상선의 이상, 수면 무호흡 같은 문제는 미토콘드리아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재료와 산소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해서 출력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쉬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파손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출력을 가로막는 조건이 지속된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순서를 잡고 고치기를 말씀드립니다. 수면의 질부터 일단 체크하십시오. 코골이, 중간에 각성이 되는지, 기상 후 피로한지부터 확인을 하시고요. 혈당 스파이크 패턴과 식후 졸림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연속 혈당계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생 자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자신의 혈당이 어떤 식으로 춤추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나 빈혈, 갑상선,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 같은 기본 검사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더 시기가 아니라 회복을 만드는 자극을 아주 작게 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작정 쉰다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적은 자극들. 예를 들면 식후에 10분 걷기, 주 2회 근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스쿼트. 괜찮아요. 다 굽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팔굽혀기도 바닥에 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책상에 대고 하셔도 돼요.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끊고 멜라토닌을 깨우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은 루틴만 우리 몸속에 섞어 넣어도 많은 분들이 쉬어도 안 났던 피로가 다시 회복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정리하면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일할 환경이 무너졌다는 경고등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코골이를 고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수면의 질은 어떻게 확인하고 고칠 수 있나요? 코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코를 곤다는 거는 숨길이 막혔기 때문에 코로 숨을 몰아쉬는 거거든요. 그럼 숨길이 막힌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비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는 자세가 좋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잘 때는 근육이 부드럽게 이쪽에 긴장이 풀리는데 긴장이 풀리지 않는 강한 스트레스가 잠자는 시간 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가지, 3가지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 자기가 코를 고는지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정도는 찍어도 되겠죠. 실제로 자기가 코를 고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코를 골고 있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 가장 기본이겠고 스트레스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베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개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더불어 그 다음에 자는 동안 너무 긴장도가 올라가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기 전에 뭐 따끈한 우유 같은 거를 좀 드시면서 긴장도를 풀어준다든지 자기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 온욕을 통해서 우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집안 환경이 너무 건조되어 있는 것, 온도가 맞지 않는 것도 코골이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습도, 뭐 저는 한 40에서 60%, 그러니까 온도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게 그 적정에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연습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호흡이거든요.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는 거. 제가 이거를 코 호흡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늙는다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인데요. 생각이 많을수록 몸까지 늙는다. 이거는 단순한 기분이나 느낌적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뇌에 가보가 걸린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의 시스템을 경계 모드, 쉬지 않고 그 계속 이제 불안한 모드로 고정시키는 생리 반응과 연계됩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이 많아지면 뇌는 내가 가보가 들이고 있구나. 그거를 위협으로 해석해서 교감신경을 켜게 됩니다. 교감신경이라고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시대 때 앞에 공룡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때 켜지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이게 계속 켜져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몸은 계속 긴장된 상태가 되고요. 교감신경이 켜지게 되면 이거를 받쳐주는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코티졸 호르몬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되다 보면 코티졸의 리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몸에 긴장을 시켰다가 풀어줬다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코티졸 리듬이 계속 높은 상태에 있다 보면 높은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확 떨어져 가지고 납작해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코티졸 리듬이 문제가 되고 코티졸과 이제 교대로 우리 몸이 작동하는 게 멜라토닌이거든요. 낮에는 코티졸 리듬이 올라가서 몸을 어떻게 보면 충전을 시켜주고 활동할 수 있게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떨어지고 밤에는 이제 멜라토닌이 나와서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안정시키면서 수면을 해줘야 되는데 밤에 멜라토닌도 잘 안 올라와서 수면도 얕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이 얕아지면 회복 호르몬과 어떻게 보면 성장 호르몬이 동시에 이제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혈당도 더 흔들리게 돼요.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되면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죠. 왜 그러냐면요. 생각이 많다는 거는 스트레스고 스트레스 상황은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계속해서 몸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또 단맛 음식이 땡기게 되죠. 그 단맛 음식을 먹게 되면 자 고혈당, 저혈당, 식후 스파이크가 급락이 반복되면서 더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 과잉은 몸의 염증 톤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몸이 무거운 피로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마음의 소음이 커질수록 몸은 회복 대신 방어의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래서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지치는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철학적으로는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현재를 떠나 있는 거죠. 생각이 많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몸은 계속 대비 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몸은 현재에만 살 수 있는데 마음이 멀리 가 있으면 몸은 안전을 확보하려고 긴장을 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이제 몸이 되죠. 마음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오히려 어디로 계속 자기를 땅떨어지 같은 곳으로 떠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는 느낌의 본질은 나이가 아니라 이 몸의 회복 리듬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 중지 훈련도 해보시기 바라요. 자, 생각 중지 훈련은 뭐냐면 자,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비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생각 그만. 처음에는 이게 뭐지? 잘 안 되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 중지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그냥 생각을 스탑시키는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훈련하고 생각 중지 훈련 같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자꾸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한다. 생각을 내가 없애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생각을 머릿속에서 중지하는 이 간단한 어떻게 보면 호흡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상태가 자꾸 길어지고 그러면서 생각 과잉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내려놓는 태도가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몸이 경계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요. 교감신경이 내려가면서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에너지를 방어에 급급한 게 아니라 회복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면이 얕아지는 패턴도 완화되고 코티졸 리듬이 제자리로 돌아갈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음은 피로의 불을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불안, 반축, 완벽주의로 긴장이 지속되는 분들은 내려놓는 연습만으로도 식후피로, 두근거림, 근육 긴장 같은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면 폭식이나 야식 같은 도파민 보상 행동이죠. 그래서 혈당이나 장내 환경이 안정되는 대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는 지점이고요. 내려놓음이 회복의 문을 열어주지만 문 안에 에너지를 채우는 재료까지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또 루틴을 만드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려놓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다 결합을 잘 시켜주는 거죠. 좋죠. 철분이나 비타민 B12,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갑상선 이상이 있다, 만성염증이 있다, 수면무호흡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내려놔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물리적인 환경, 물적 토대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크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편해졌지만 몸이 계속해서 대사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결국 마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번아웃이 깊은 상태에서 내려놓음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활동이 더 줄어들면서 회피가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려놓음은 에너지 회복의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회복 모드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면, 식사, 근력 자극 같은 생리학적 루틴을 반드시 보충해서 에너지가 실제로 차오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빈자리를 좋은 루틴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마음도 몸도 동시에 회복되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도 피부 나이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잘 조절해서 골라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을 주로 먹으면 우리 건강이 나빠지듯이 피부도 똑같습니다. 피부도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먹을 경우는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몸에 나쁜 그런 음식을 먹으면 피부도 똑같이 건강을 잃고 피부 노화가 촉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피부에 좋고 어떤 음식이 피부에 나쁜지 그걸 잘 이해하시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거가 이제 염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항염증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활성산소가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에 피부가 노화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거는 주로 신선한 채소, 또 과일, 견과류 이런 데에 그런 항염증 성분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음식 좋죠. 지중해 식단이라는 거 좋고, 또 우리나라 음식도 상당히 채소 위주의 식단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흰쌀밥이라든가 또 단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이런 것들은 혈당이 확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많아지고 인슐린이 많아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촉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반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그런 음식들, 그거를 우리가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
음식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좋습니다. 제가 음식을 일일이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이 책을 잘 보시면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성에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성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음식 중에 그 여성 호르몬과 화학적 구조가 비슷한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제네스틴이나 아니면 다이드제인이나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마치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생겨서 폐경 후 여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필수 지방산, 그걸 우리가 좋은 지방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생선 종류에도 여러 가지 음식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그런 음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음식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염증을 억제하고 또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는 항염증,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그 암을 연구하는 암센터가 있어요. 미국 국가기관인 암센터에 표가 하나 있는데 5 a day라고 하는 표가 거기 붙여 있어요. 하루에 5개. 뭘 5개 가지냐? 과일과 야채 5종류를 골고루,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고 골고루 야채나 과일 5종류를 골고루 매일매일 섭취를 하면 그 안에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도 예방할 수 있고 노화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표가 5 a day입니다. 하루에 5가지 과일이나 채소를 꼭 섭취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좋고 이 책에 잘 어떤 음식 종류들이 있는지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영양제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 PD님도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를 할 때 피부가 가려우신 분 또는 피부에 발진이 생기신 분 이게 음식의 부작용인가 약의 부작용인가 이런 걸 꼭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 드시는 약, 매일 드시는 건강기능품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3개 내지 5개 정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타블렛을 보충제로 드시는 분이 엄청 많고요. 많이 먹는 사람은 10대 개까지 드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분이 되게 비타민이나 아니면 오메가3라든가 아니면 항산화제라든가 뭐 이런 성분들인데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거,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 안에 있는 비타민이나 또는 뭐 생선에 있는 오메가3나 또 음식에 있는 비타민 D나 이런 걸 섭취하는 거하고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이나 또 공장에서 만든 오메가3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하고는 효능면이나 부작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요즘에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기관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예를 들어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는 거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 보건성에서는 비타민 E, 알약, 즉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 E죠. 이거를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 뇌졸중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 왜?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고 심장병이나 뇌혈관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하는 결과들이 논문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 E를 먹은 사람이 전립선암의 발생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증가했다는 논문도 나와 있기 때문에 비타민 E, 토코페롤을 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또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는 먹지 말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 E하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타민 E가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타민 E하고 공장에서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비타민 E하고 분자식은 동일합니다. 분자식 뭔지 아시죠? 뭐 탄소가 몇 개, 뭐 수소 원자가 몇 개 이런 분자식은 동일한데 그 분자 하나하나의 위치, 2차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를 우리가 화학적 구조라고 하는데 화학적 구조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타민 E는 화학적 구조가 하나인데 공장에서 만든 거는 화학적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8가지의 화학적 구조의 비타민 E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장에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학적 구조와 동일하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랜덤하게 만들기 때문에 8가지의 화학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학적 구조만 좋은 역할을 하고 나머지 공장에서 만드는 8가지 중에 7가지는 효능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한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다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공장에서 합성한 그 영양제를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몇 알씩 먹는 거는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그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메가3라든가 또 비타민 D라든가 저도 비타민 D 레벨이 낮아가지고 일주일에 2알씩 비타민 D를 지금 현재 복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처럼 자기가 측정을 해보고 비타민 D 레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보충제 형태로 공장에서 만든 걸 먹고 다시 비타민 D 레벨이 정상화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그 의학적인 권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 꼭 필요한데 특히 뭐 우리 몸이 못 만드는 영양제는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음식으로 통해서 자연적인 그런 성분을 섭취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영양제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도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식습관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건강에 나쁜 음식, 피부에 나쁜 음식을 이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부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 먹으면 혈당이 바로 올라가는 거, 흰쌀밥이라든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감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걸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거든요. 인슐린을 많이 만들면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해서 결국 염증 노화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레벨이 올라가고 그것이 당뇨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설사 당뇨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 몸의 염증이 증가해서 인체 노화 또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우리 몸에 나쁜 지방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그런 거 튀긴 음식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좀 피하는 게 좋고 또 포화지방도 전혀 안 먹는 거는 오히려 나쁘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 또 술은 탈수도 유발하고 염증도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술은 옛날에는 하루에 한두 잔은 건강에 오히려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요즘 나온 논문은 술은 한 잔도 건강에 좋지 않고 오히려 나쁘다 이런 게 있어서 술은 피하는 게 좋은데 저도 술 좋아하지만 어떻게 딱 끊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절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31년 6개월 동안 교수로서 환자 진료도 하고 또 학생들 교육하고 또 연구실에서 대학원 학생들하고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65세가 넘어서 1년 반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현재는 환자 진료는 하지 않고 제가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화장품
도 만들고 또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발모제도 개발하고 또 피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자 조그만 벤처 회사를 13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벤처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정진호 이펙트라고 하는 제 이름을 딴 회사인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화장품은 12가지가 있는데 피부 노화가 왜 생기는지를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서 연구를 잘 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피부가 왜 생기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결과들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써보신 분들, 이런 화장품이 있구나 해서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으시니까 좀 손해를 보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책은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라는 책인데 제가 피부 노화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거 이거는 피부 노화의 원인이 이런 건데 생활 속에서 이런 습관을 갖고 생활하면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상당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9가지 원인하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피부 노화를 천천히 하게 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주로 썼습니다. 책 제목 마음에 드시나요?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라는데 사실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가려움증 환자를 많이 봤거든요. 서울대병원 피부과가 이제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주의사항 같은 걸 설명을 못 해드려서 가려움증 환자분들한테 드려야 될 주의사항 이런 거를 책으로 해서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라는 책을 하나 내서 우리나라 가려우신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고 대만과 러시아에서도 지금 번역돼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을 그 미치겠어요 시리즈로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피부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속상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생활 습관들을 적어놨고요. 또 생활 습관으로 만족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화장품 바르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피부가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